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훈의 지식 한방에 박종훈 박사님 모시고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파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박사님, 이 N본부에서 만나 뵈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 진짜 새롭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참 세상 오래 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알기로 우리 박사님께서 이게 시장에 마켓에 나오신 뒤에 수많은 채널에서 오퍼 아닌 오퍼 받으셨는데 다 고사하시고 저희 손경제가 그중에 나와주시기로 했던 채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도 160엔을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지난주에요. 예. 롤러코스터 그 자체다라고 할 정도로 엔화가 진짜 출렁거리는 모습에 진짜 매일매일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시작은 4월 24일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그동안 이 엔화 갖고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155를 넘는 순간 네. 자, 1달러에 155엔을 넘는다. 이거는 도저히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155엔을 넘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4일에 155엔을 넘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예 29일에는 160엔을 잠깐이지만 터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롤러코스터가 진짜 시작되는 게 사실 일본은행이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개입을 얼마 했느냐 이건 시장에서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블룸버그에서 추측한 거는 2번의 개입이 있었고 무려 230억 달러를 쐈다. 이게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예. 이틀 동안에 쐈다니까 이 환율이 자체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진짜 엄청 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152엔까지 떨어뜨려서 완전히 일종의 환투기 세력, 진짜 엔화 약세에 베팅한 세력을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지금 환율을 보니까 154엔을 다시 넘어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행도 이렇게 많은 돈을 쏘았는데 다시 또 찔끔찔끔 오른다. 예. 굉장히 기분이 찝찝할걸요. 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교과서에선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5엔도 아니라 160엔이 떨어지면 160엔까지 가면 일본 제품들이 값싸졌다 하고 수출 잘 돼서 일본 경제 살아나고 일본에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걸 누르는 거죠? 네, 일단 예전만큼 환율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1,200원, 1,300원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예.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이제는 달러화 표시로 돼 있는 수출 단가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환전해서 들어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예전처럼 그러면 수출 단가가 막 싸지면서 동시에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 네. 그 나라에 도움이 되던 그런 시대가 좀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빠져나갔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세계화가 한참이던 1990년대에 우리는 그래도 임금이 좀 쌌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이미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가장 임금이 높은 나라였잖아요. 그때 한 30년 동안 일본에서 빠져나간 제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환율이 뭐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출 기업이 이렇게 막 돈을 벌어오던 시대가 또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달러를 갖고 예전에는 엔화로 환전을 하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 당연히 원화로 환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 나라 돈으로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서 재투자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니 왜 딴 데다 투자해? 우리 미국에 투자해 이래버리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야 수출 기업은 그래도 잘 되겠지. 이건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가가 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 서민들의 생활이 물가는 튀는데 월급이 못 따라갑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기사 많이 봤잖아요. 예. 보셨죠? 뭐 15% 올렸다. 춘투 때 일본의 기업들 5% 올렸다. 많이 이런 봤죠. 기업들 전부 다 대기업입니다. 아. 일본도 똑같아요. 대기업이 고용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90% 정도는 중소기업인데 임금을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중산층들은 실질적으로 훨씬 가난해지고 외국 사람 들어와서 막 돈 펑펑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정부,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죠. 뭐 우리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한 2배쯤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경기 살리는데 기여도 못하면서 물가만 오히려 올리니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흔히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외환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가 개입하면 이거 단죄 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번에는 거의 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 2, 3년 전에도 엄청나게 개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미국에서 진짜 싫어합니다. 아. 이미 옐런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날짜도 있어요.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25일, 4월 25일자에 나갑니다. 예. 이 인터뷰는 저는 옐런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일본아, 너 있잖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마. 아주 드물게 개입해. 그래서 영어로 레어라는 단어. 예. 아주 드물게 개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너 만약에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면 우리랑 상의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25일 이후에 이 엔화 환율이 막 난리쳤잖아요. 예. 160엔 찍은 이유는 옐런이 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엄청 다급하구나. 일본이 엔화 시장에 개입하는 걸 미국이 엄청 꺼려하고 옐런이 겁먹었다라는 시장의 신호를 주니까 이게 환율이 갑자기 155에서 언저리에서 놀던 게 160엔을 갑자기 찍어버린 건 옐런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옐런이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카드 게임이랑 비슷하잖아요. 옐런의 패와 일본은행의 패를 사실상 그날 로이터의 인터뷰로 네. 다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환율이 또 폭등하는데 또 기여를 했었군요. 네. 자, 이제 전체적인 엔화를 둘러싸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상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특이한 점이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연이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대통령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어떤 정치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십상인데 왜 갑자기 양쪽 후보 모두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미국 대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날짜가 언제냐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4월 23일부터 시작돼요. 23일이요? 네, 처음 시작은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났었죠. 예. 트럼프 타워에서. 근데 이때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경기를 했습니다. 뭐야 이거 둘이 만나? 그게 그러네. 화가 났어요. 예. 왜 그러냐? 이날 트럼프가 SNS에 올렸는데 엔화 약세는 미국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냥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대재앙이다. 예. 이렇게 말했고 그전에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 지금 160엔 정도잖아요. 1달러에. 그때까지 갔을 때. 근데 이거 플라자 합의하겠다는 건 반토막을 내겠다는 거니까 네. 1달러에 80엔까지도 보내자. 즉 엔화 가치를 한 2배쯤 절상시켜야 돼. 라고 말한 거랑 똑같거든요. 네. 자,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엔화 갖고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예. 자, 만약에 엔화가 지금 자꾸만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은행이 개입을 한다. 예.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예. 갖고 있던 걸 팔아야 되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행이 현금으로 달러를 갖고 있을까요? 아, 뭘로 아니죠. 갖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겠네요. 그렇죠. 아. 만약에 시장 개입을 230억 달러를 했다. 뭐 일본은행이 현금도 있을 겁니다. 뭐 한 300억 달러쯤 있었다고 치죠. 네. 근데 230억 달러를 개입을 했다. 그럼 이 현금을 다시 채워넣어야 되죠. 전부 다 이걸 채권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미국 국채를 230억 달러를 팔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현금은 똑같이 유지해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과 함께 제가 보기엔 3분기에 진짜 많은 돈을 한꺼번에 살포해서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3분기, 4분기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게 예. 이 11월 5일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 석 달 동안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 확률이 83%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져서 예. 경기 침체가 오면 낙선할 가능성이 얼마냐? 낙선 가능성 100%. 100%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 석 달 동안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일본이 예. 만약에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 너도 나도 미국 국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건 미국 국채가 싸지는 거고 싸지는 과정에서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증시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옐런이 야, 너 절대로 개입하지 마. 야, 드물게라고 했으니까 레어라고 했으니까 드물게 개입해. 근데 네. 개입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 이 로이터와의 인터뷰 때문에 모든 이 사단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상황을 옐런 장관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고 거기다가 일본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봤었을 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거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렇게 시장이 출렁였던 거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요,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된 행보를 보면 도대체 이 부채를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부채가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럼 부채가 늘어만 간다는 건 어디서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닐 테니 또 국채 발행을 대거 늘린다는 건데 이거는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미국 역사상 진짜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자, 2007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의 나라 빚이 10조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엄청나지만 근데 이게 미국이 건국된 게 1776년이니까 230년 동안 쌓여있던 나라 빚이 10조 달러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34조 달러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조 달러를 쌓는 데는 230년이 걸렸다면 나머지 24조 달러를 늘리는 데는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게 9월 달까지만 해도 33조 달러였어요. 근데 34조 달러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0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 역사상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난 거 지금까지 딱 3번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그렇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건 뭐 금융위기를 넘어서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때는 다 이해가 갔던 거잖아요. 지금은 무슨 비상사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이제 드디어 GDP의 6.2%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IMF에서 지금 예측을 한 건 24년이 되면 6.7%, 25년이 되면 7.1%. 아니 이게 심지어 뭐 피치 같은 데는 야,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 8%가 넘을 거야. 이런 민간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는 8%가 넘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옛날에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도 이자 부담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벌써 이자 부담이 한 해에 1조 달러. 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350조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 이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2030년대 40년대가 되면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당장 내년 올 연말 다 걱정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의 기조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돈 쓰는 것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발행해서 쓸 텐데 원래 이렇게 미국이 국채 발행해주면 가장 이 국채를 많이 사줬던 큰 손이 일본인데 그 일본마저도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라 다시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시장에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지금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가도 오르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지금 이제 엄청난 국채를 또 2분기, 3분기에 발행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3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있는 대로 쓸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재선을 위해서. 요즘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제가 알던 옐런 재무부 장관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훌륭한 학자시자 또 실물 경제 전문가고 남편도 유명한 분이거든요. 에컬로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진짜 뛰어난 경제학자인 그런 부부인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5월 1일자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왜 그 승복을 하지 않고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경제 성장을 막는 게 민주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지금 경제 성장을 지금 막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부 장관이 지금 선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곳인데 일종의 이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주의의 적이 파월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마 그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기를 옐런은 대선 전에 낮추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옐런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얘기들을 최근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저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면 원래 이게 타짜들은 일종의 투기꾼들은 헤지펀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순간 포커게임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거든요. 그럼요. 옐런이 지금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지금 자칫하면 미국 국채시장 그리고 엔화의 그 외환시장에서 투기꾼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헤지펀드라고 하죠. 헤지펀드들이 돈을 벌 기회가 정말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렇게 안 하고도 경제를 충분히 좀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저는 사실 대선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에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게 재선에 거의 확실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동률로 나옵니다. 평균을 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거의 막상막하처럼 나와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거라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조급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간접 선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의 문제점의 시발점인데 미국에서 이 스윙 스테이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그런 주들이 있는데 그 주들이 한 7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7개 중에 1개 주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6개가 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자, 미시건주만 지금 갑자기 바이든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는 트럼프를 좀 더 지지하던 주였는데 여기서 뭐가 먹혔냐? 미시건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시건주에다가. 그리고 미시건주 입장에선 바이든이 당선이 돼야 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엄청 튄 거예요. 이 보조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소비자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장 나의 전기요금을 바이든 대통령이면 감면되는데 트럼프가 되면 불확실하니까 미시간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야 이거 조금만 좀 경제도 좀 부양하고 이렇게 뭔가 좀 보조금 좀 얹어주면 이 선거에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딱 보고 돈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군요. 그러면 나머지 미국의 이제 투표제도라는 게 선거인단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 주에 있는 모든 투표인단을 다 가져가는 구조니까 돈 쓸만한데요. 그렇죠. 효과적이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일본 엔화 약세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되는지 그 가장 기초적인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광고 듣고는요.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미국의 경제가 그럼 지금의 물가와 미국의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1부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선거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돈 쓰는 걸 계속 줄이지 않고 계속한다면 물가는 안 잡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해서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물가 언제쯤 잡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연준과 재무부가 지금 따로 놀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됐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한쪽에서 물가 잡으려고 아무리 긴축을 해도 재무부에서 자꾸 돈을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성장률과 주가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하고 상관관계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물가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거 정말 특이합니다. 물론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가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옐런 입장에서는 물가 오르는 거는 뭐 재선한테 뭐 이런 재선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더 있죠. 예. 보통 이렇게 뭐 재정을 푼다든가 아니면 연준에서 돈을 풀었을 때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튀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6개월에서 뭐 최장 12개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좀 안타깝지만 이분이 그 시차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선거 끝나고 물가 오르는 네. 걸. 네.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러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풀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사실은 올 가을부터도 오를 수 있죠. 그런 네. 경우는 좀 뭐 잘못되겠지만 만약에 12개월이면 잘하면 11월 5일까지는 물가는 많이 안 튈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시차를 노렸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민이요? 네. 예. 이건 이제 물가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민자들을 대폭 줄였거든요. 예. 이제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은 불법 이민만 잡겠다 그랬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근데 통계를 보면 이 공식적인 이 합법 이민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5년 뒤의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게 한 4분의 1 정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 이민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4분의 1이 준 거예요? 130만 정도에서 한 30만 정도로 줄었거든요. 와. 자, 이게 합법 이민만 그 정도로 줄었는데 예. 여기다 불법 이민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통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분이 이제 뭐 TV만 나오면 트럼프를 돌려까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라고 딱 지칭은 안 하지만 예. 지금 정치가 자꾸 이민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2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역추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합법 이민자가 대충 한 100만 명 줄었으니까 불법 이민자도 한 100만 명 줄었나 보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인건비 그래프를 보면요. 예. 2017년부터 오릅니다. 2017년 1월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을 했던 날입니다. 예. 자, 그래서 23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국경 수비를 허술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엄청 들어온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임금을 충분히 올라가는 걸 좀 꺾을 만큼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23년에 사실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 다시 국경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장 욕을 먹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거 대봐 이런 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는 통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다가 한번 찬물을 끼얹었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최근에 호황을 보인 건 이민자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23년에. 예. 그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는 통계 없잖아.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파월조차도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임금이 조금은 안정되면서 호황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 네. 24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공격을 받은 다음에 지금 사실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네. 삼성전자 직원이 텍사스에서 공장을 지으니까 미국과는 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비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 속도가 지금 늦어졌거든요. 예. 지금 이민청에서 별걸 다 지금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대선용으로 좀 보여주기식으로 좀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국경 강화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임금에 다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24년의 임금은 좀 한 번 더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저는 국경을 엄청 다시 막을 거고 예. 불법 이민자만 막겠다고 해놓고 합법 이민자도 4분의 1 토막을 내놨던 경력으로 볼 때 합법 이민자도 엄청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민자 쪽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성이 커서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합작을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말씀 듣고 나니까요. 지금 다들 머릿속에 청취자분들은 이자율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돈 쓰는 걸 통해서 재선 당선을 노림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 쓰는 것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발 효과는 선거 끝나고 일어나길 기대하는 논조. 그다음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민자를 옥죄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서 물가 상승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약간은 옐런 재무부 장관하고 예. 파월 의장하고 공조가 약간 되는 것 같아요. 오. 약간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안 잡혔는데. 네, 물가도 안 잡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근데 문제점은 아니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튀면 이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사이좋게 예. 좀 제발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22년 말에 쓴 책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네. 책에서 앞으로 시대에 저금리 시대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 중금리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좀 출연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악플을 많이 받았죠. 예.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른 거고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는 81년에 15.5였거든요. 예. 그게 나중에 2020년 7월에 0.54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건 대세다. 어떻게 금리가 3%까지 오른 거 그때는 3%였습니다. 3%까지 오른 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악플 폭탄에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다시 성지순례를 다시 좀 요즘 당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22년 말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요즘에 23년 하반기에 예. 제 동료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네. 사실 동료란 표현은 좀 쑥스럽고 레리 서머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분이 사실은 실물 경제도 잘하신 분이야. 장관도 하신 분이에요. 예. 레리 서머스가 작년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국채는 10년 평균 4.75%다. 야, 미국 국채가요. 네. 자, 그럼 지금 얼마냐? 지금 이 방송을 할 때 4.5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0.25%포인트나 더 높은 게 10년 평균이다. 이렇게 예. 본 거죠. 자, 왜 이렇게 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좀 이런 거랑 관계 있어요. 옛날에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는 이게 뭐 돈의 국경이 없었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외채 그러면서 야 외채는 쓰면 안 되고 위험해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외자 유치, 해외 자본 유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본시장의 아주 극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무조건 돈값이 싸면 그 돈을 썼던 시대가 네. 우리가 30년 동안 겪었던 겁니다. 예. 근데 요즘 어떤 세상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재벌들은 진짜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는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러시아 재벌이 일으키지 않았는데 네. 전쟁이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서방에서 러시아 재벌의 재산을 모두 다 압수해버렸죠. 계좌 막아버렸죠. 네, 계좌 막아버렸죠. 그리고 그 돈을 압류만 했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야, 이 돈 전부 다 몰수한 다음에 써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겠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신호를 줬냐? 중국이나 예. 아니면 인도의 재벌들 이런 사람들도 돈 많은데 이 돈 예. 갖고 어디다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옛날에는 자본의 국경이 없고 언제나 이제 미국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종의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세계 어디든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세상이었죠? 이제는 돈을 떼일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대만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중국의 재벌들이 잘못해서 미국에 투자했는데 몽땅 압류당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바로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예전만큼 저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금리 시대로 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4.5 봤는데 22년에 예. 아니 이분이 4.75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과감하신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그 금리에 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서머스나 아마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평균이 이럴 겁니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네. 당장 24년이나 25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전문가를 좀 모셔올까 하는데 예.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말처럼 되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네. 금리가 다시 튈 수밖에 없는 게 예. 물가가 다시 튈 거다. 이게 좀 걱정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작년 9월에는
미국 금리가 일시적으로는 7%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중금리요? 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정도가. 근데 지금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8%를 상회할 수도 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근데 2%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막 부도가 일어나는 순간에서 또 2%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에서 8인데 극단적인 금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서 사실은 8%를 보시는 분들하고 2.5를 보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긴 해요. 24년 말하고 25년이. 왜냐하면 지금 연준하고 옐런 이 재무부 장관만 잘 운영을 하면 제가 보기엔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주 낮아지는 걸 기대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하지만 중금리 시대에서 그래도 낮게 조금 내려보낼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제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좀 우리 입장에서 참 안타까워요. 이들이 다 국제금리를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보다 사실 연준의 힘이 훨씬 더 세니까 좀 걱정되고 그들이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서 중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공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생기는 거 하나 말씀 주셨고, 근데 아까 다이먼 회장님은 물가가 앞으로도 안 잡힐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분은 왜 이렇게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전망하는 건가요? 제이미 다이먼은 약간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서한에 진짜 길게 써서 읽는데 진짜 몇 시간 걸리게 쓰셨는데 좀 명문이에요. 정말 잘 쓰셨는데 은유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행간을 읽어볼 때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던 시대가 좀 끝났다는 쪽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정치가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트럼프가 잘못한 거 막 지적하면 너 바이든 편이지 막 그러면서 댓글이 달리고 또 바이든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 너 트럼프 편이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정확하게 쌍봉 낙타처럼 옛날엔 정치적 이념 성향이 이렇게 하나의 봉이 있어서 대충 정규분포처럼 그냥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치적 이념이 낙타 등에 왜 두 개의 쌍봉 낙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념이 완전히 갈라지다 보니까 정치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좀 올바른 결정이 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 없는 양쪽 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 현상이 오다 보니 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이거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행간을 봤을 땐 참 오랫동안 읽은 결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박종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했었을 때 일본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엔 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금처럼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일본 얘기를 하나만 정리하고 우리나라 얘기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패를 보인 셈이거든요. 그렇죠. 외환시장에서 패를 보인 건 진짜 끝장입니다. 제가 학부를 어디 나왔냐면 국제경제과를 나왔어요. 지금은 사라진 과입니다. 근데 이 국제경제과 하다 보니까 저희 선배나 동료들 중에 환딜링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있는데 모든 선배들이 환딜링은 절대 하지 마라. 머리가 다 뽑힌다. 그래갖고 30대가 되면 그 머리숱이 거의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환딜러가 안 됐습니다. 과 선배들 중에 정말 많은데. 그래서 환율이라는 걸 전망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주식은 오히려 좀 그래도 전망하고 맞추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환율 맞추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율 전망을 자신 있게 하는 게 좀 어렵지만 특히 원화 환율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 시장은 뭐가 있냐면 이 시장 규모가 워낙 작고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거의 조정하다시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31조 원을 썼는데도 막 외환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서 같이 안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조금 더 통제하에 있기 때문인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건 뭐냐 하면 자, 지금 일종의 외환 딜링을 하는데 아주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진짜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일본은행의 패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155엔, 1달러에 155엔 이상은 잘 선뜻
이 투자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155엔 넘어가면 분명히 일본은행이 개입할 텐데 그 지점을 모르니까 겁나서 못한 거예요. 잘못 걸리면 그냥 왕창 손해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몇 배, 10배, 20배 이렇게 레버리지 하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를 보였습니다. 어떤 패를 보였냐? 160엔이라는 패를 보였죠. 그러면 환 딜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완전히 너무나도 쉬운 장이 된 거예요. 자, 포커를 치는데 지금 박정호 교수님이 저한테 포커를 저한테 반대쪽으로 딱 보여주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160엔이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본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160엔을 테스트하면서 위로 올리면서 한번 먹고 160엔에서 개입할 때 다시 내려오면서 먹고 야, 이거 재밌거든요. 이거 환딜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들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옐런 장관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저는 사실 일본이 패를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는데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시장에서는 그래 일본 너희들이 마이너스 금리는 처음으로 벗어나서 그래 처음으로 플러스 금리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너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금리를 제대로 못 올려. 첫째 국내적인 요인이야. 너희들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이 원리금을 갚는데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쓰고 있는데 야 네가 금리를 조금만 올려봐라. 너는 분명히 4분의 1, 3분의 1 쓸 거다. 이게 되네요. 문제였어요 그동안. 그건 여러분 아마 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뭔가요? 부동산 대출이에요. 부동산. 이거를 사실은 작년에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걸 일본은행이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정부나 일본은행이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사실 작년 1월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일본 역사상 월별 단위로는 가장 큰 금액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작년 1월인데 23년 1월에 남들은 다 긴축할 때. 그러니 전 세계 돈이 다 일본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하면서 주가랑 부동산이 올라서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도쿄도 23구 서울시에 해당되는 곳이죠. 여기에 집값이 막 70%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규제가 막 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에 105%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은 돼야 됩니다. 소득은 뭐 증명이 돼야 되는데 소득만 증명되면 집값에 대해서는 105%까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0% 아니고 105%인 이유. 세금도 내셔야죠. 부동산 복비도 내셔야죠. 이것까지 다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소득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105% 빌렸는데 금리가 얼마였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그동안 1%였습니다. 거기다가 집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액공제, 세금공제가 엄청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0.5% 정도의 집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0.5만 더 올라가도 0.5%포인트만 더 올라가도 금리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자,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한껏 올려놓고 주식을 엄청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부담이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껴서 국제적인 문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압력까지 생각해보면 야 일본 너희들이 쉽게 개입하기가 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엔화를 자꾸 테스트하려는 상황이 갈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엔화가 요즘에 우리가 한때는 일본의 엔화 환율하고 같이 동조했다가 위안화랑 같이 동조했다가 다시 엔화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요즘에 관계가 많이 끊겼잖아요. 요즘에는 엔화하고 상당히 동조하는데 그걸 한국은행이 찍어 눌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외환 시장이 훨씬 더 규제가 돼 있고 훨씬 더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크니까 일본 엔화보다 더 올랐긴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일본 엔화 환율하고 앞으로는 좀 더 동조화돼서 흔들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일본 엔화의 흐름이 우리나라 원화의 흐름을 반추하고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꼴이 돼버린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7월부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외환 시장이 한껏 더 자유화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 엔화처럼 어마어마하게 변동폭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왜 지금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약속을 했으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일본은행이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유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꼭 따라오느냐. 같은 환율을 낮추는데 옛날에 10원을 낮출 때 예를 들어서 1,400원에서 1,390원으로 낮출 때 1억 달러가 들었다면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면 3억 달러가 드는 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자꾸만 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계속 안심을 할 게 아닌 게
이게 사람들이 앞에 글자가 바뀌면 여기에 충격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4천억 달러를 자꾸 치고 있습니다. 요번에 외환보유고 또 발표해놨는데 또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쉬운 선택이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든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약간 걱정되고, 그다음에 외평채를 요번에 조금 묘하게 원래는 국가 부채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걸 묘하게 외평채를 갖다가 이제 국채 발행한 대신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20조 원 정도의 외평채를 국채 발행 대신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하필이면 지금 딱 외환 시장이 자유가 되니까 약간은 우려가 되지만 좀 계획을 세워놨겠죠. 지금 7월 달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네. 다만 한국은행이 치밀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웠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진짜 제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을 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냐면 4.7이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4.5로 내려간 거, 이것도 옐런이 한 겁니다. 옐런이 뭘 했냐? 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미국의 재무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엉뚱하게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 맞아요. 허니 국채를 되사줍니다. 네. 자, 적자를 보는데 국채를 되사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자, 애플이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잖아요. 예. 이거랑 비슷한데, 자, 애플이 막 적자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 그럼 애플 주가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원래 소각을 하면 올라가야 되지만 적자 기업이 소각을 한다면 야, 미쳤구나 하고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정확하게 바이백이 뭐냐? 애플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적자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는 거라서 예. 카드 돌려막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일단은 당장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3개월짜리를 막 발행해서 10년짜리 30년짜리 사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니까 장기 국채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린 거죠. 네. 근데 문제점은 이게 돌려막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만 버티고 보자 이거죠. 그렇네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계속 버텨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내려서 일단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결국은 대선 끝날 때쯤 직전이나 또는 후에 다시 돈을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후폭풍이 올까 봐 참 걱정되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진짜 다 계획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네. 지금 우리 박종원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계획이 있길 바라시고 앨런 장관도 계획이 있길 바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 그렇다면 뭐 아까 환율은 아무나 전망할 수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뭐 제가 숫자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더 위로 올라갈 기제가 많을까요? 떨어질 기제가 많을까요? 와, 남은 시간이 짧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환율은요, 장기적으로, 단기 전망은 저는 못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안타깝게도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에 와서 환전하지 않아요. 미국에 다시 재투자하니까 더 이상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환전을 하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이 미국으로 갈수록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전망까지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한방의 박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